앞서 우리는 이 당나라에서 크게 활동했고 지금도 중국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최치원과 그리고 장보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라와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시 당나라에는 신라에서 건너온 이 신라인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중국의 동부 연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무역과 상업 등을 통해 신라인 집단 거주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장보고가 산동성 룽청에 세운 법화원 역시 이 제당 신라인, 즉 당나라에 거주하던 신라인들이 모이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들 제당 신라인과 그리고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만든 신라인 조직인 신라방, 신라소, 그리고 신라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세기에서 9세기가 되면 지금의 중국 산둥반도 연해안과 그리고 장장 및 화이허의 하류, 그리고 중국의 남북을 잇던 대운하 주변과 남중국 연해안에는 이 신라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신라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당나라로 건너와 이 당나라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경우 이 신라의 대외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건너온 이 무역 상인이나 유학생 혹은 이 부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 건너온 구법승 이런 부류였지만 이 외에도 해적선에 납포되어 팔려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유로 당나라로 건너왔지만 이들은 오랜 시간 서로 융합함으로써 신라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나라에 정착하게 되었죠. 일본인 구법승 엔닌이 당나라의 동해안 일대와 그리고 내륙 등을 여행하면서 남긴 이 입당 구법 순례 행기를 보면 이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 중 절반 정도는 신라인입니다. 그만큼 당시 당나라 동해안에는 신라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유입되면서 신라인이 집단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곳에서는 다양한 신라인 사회 조직과 공공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 조직은 크게 신라촌, 신라방, 신라원, 신라관, 신라소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조직은 이 신라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신라촌과 신라방, 신라원이 민간 조직이라면 이 신라관과 신라소는 정부 조직으로서 조직의 성격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민간 조직으로서 신라촌과 신라방 그리고 신라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촌입니다. 사실 신라촌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여전히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주로 촌이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신라촌은 도시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교외에 형성된 것 혹은 신라인이 당에 이민하여 형성한 신라 사회 초기의 형태 등 이런 견해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당나라에서는 이 지방의 말단 행정 단위로 촌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보면 이 신라인이 많은 교회 집결지, 즉 신라인들의 마을을 신라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신라방입니다. 신라방은 이 신라촌과는 달리 도시 안에 형성되어 있던 신라인 거주지를 말합니다. 신라방은 이 당나라 중후기 이후에 어떤 경제 중심이었던 당의 저장성 일대의 분포에 있었는데요. 8세기 이후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이 공무역과 사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신라인들은 신라와 가까운 이 당나라의 해안지대인 덩저우와 양저우, 추저우 이런 지방에 이주하여 집단 거주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라방에 거류하는 이 신라인 중에는 무역에 종사하는 상인이 가장 많았고 승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에는 신라에서 온 승려들이 많이 기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방은 이 장보고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장악한 이후 안정적으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신라원입니다. 신라원은 당나라에 거주하는 신라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자 신라인들은 이 신라방 안에 불교 사원을 세웠고 이 절을 가리켜 신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이 대표적인 신라원으로 한때 신라의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당나라와 일본의 승려를 포함해서 약 25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관과 신라소입니다. 먼저 신라관은 쉽게 말해서 이 신라와 당나라 간 교류를 위해 산둥반도의 덩저우라는 지역에 세웠던 외교 사무기관입니다. 사실 외교 사무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신의 유숙소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산둥성 덩저우라는 지역은 삼국시대 때부터 이 신라와 당나라 간의 창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일찍부터 이곳에는 정부의 사신이나 상인 아니면 유학승 이런 사람들이 머무른 후에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유숙과 접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운 곳이 바로 이 신라관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신라소입니다. 신라소는 일종의 자치 행정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구당신라소라고 합니다. 이 산둥반도 일대에 설치가 되었고 주로 신라방에 거주하는 이 신라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라소의 자치권은 일정 지역 내에 한해서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지방 관하에서 다스렸는데요. 총관이라든가 아바 등의 이 직원을 두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들 5개의 조직은 이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로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신라의 문화와 그리고 당의 문화가 직접 접촉하면서 교류가 이루어지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라와 관련이 있는 지명은 지금도 중국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푸젠성 취안저우라는 곳에 가면 신라촌이라고 있습니다. 취안저우는 당나라 때와 그리고 송나라 때 중국에서 대외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도시 중 하나인데요. 이 서로 다른 문화가 밀집된 당대의 대표적인 국제 도시였습니다. 신라 역시 일찍이 이 취안저우와 교역을 했는데요. 예언디엔이라고 하는 이 취안저우 해외 교통사 박물관 연구위원은 취안저우에 신라와 고려를 근거로 이름을 지은 지명이 많다는 것을 발견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취안저우 나나년에 있는 신라촌을 이 예언디엔이 직접 방문해서 신라 사원을 발굴하고 또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산둥성 펑라이시에는 신라관 유적이 남아있고요. 저장성 이 샹사년에는 신라오촌이라고 하는 또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푸젠성 취안저우 진강이라고 하는 곳 유역의 신라촌 흔적 등도 당시 제당 신라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안저우의 진강 유역에는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이 초등학교 건물에 신라소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걸려져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신라방 그리고 신라소 등의 기구는 아니지만 신라초라고 하는 곳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저장성 닝보 앞에는 저우산군도라고 하는 섬의 무리가 있고 여기에 푸타산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해상 교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많은 해상무역 상인들이 이곳을 기지로 삼아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푸타산에 신라초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는데요. 이 신라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신라 상인들이 탄 배가 이 신라초에 부딪히자 이 신라인들이 이곳에 불상을 안치해서 신라초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신라초라고 하는 것은 이 암초를 말하는 것이겠죠. 9세기 전반 이 유학생이 아닌
무역과 상업을 위해 당으로 건너온 신라인들은 주로 산둥반도를 비롯해 연해 지역에 거주하였고 또 장보고가 이끈 신라인 집단이 청해진을 설립하면서부터 그의 세력이 와해될 때까지인 9세기 전반은 청해진을 중심으로 신라와 당나라, 일본을 연결하고 또 황해 실크로드를 장악한 해상 무역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가 이 황해 해상을 장악하게 되면서 9세기 전반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는 이 인문과 경제 교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가 피살당한 이후 청해진이 와해되었고 또 법화원 또한 철폐되면서 9세기 전반 전성기의 교류도 와해되기에 이릅니다. 또한 당나라에서는 이 안사에 난 이후 지역 정세의 악화로 이 동해안에 거주하던 신라인 역시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9세기 전반 산둥 지역에서 와해되기 시작한 신라인 집단은 점차 남하에서 이 양저우, 추저우, 수저우, 밍저우 등에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10세기 고려에 의해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자, 제당 신라인 사회는 이 신라와 당나라 관계의 어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 선덕왕 때 이후의 우호적인 이 나당 관계는 제당 신라인 사회가 성립할 수 있었던 어떤 전제 조건이 되었는데요. 우호적인 나당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라인이 당에 이주하고 또 거주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신라인 조직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와 당나라의 공적인 관계가 불안정해지자 이 제당 신라인 사회 역시 와해될 수밖에 없었고 제당 신라인 사회는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당과 신라 각자의 내부 문제에 밀접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당 신라인 사회는 하나의 경계 공간으로서 신라와 당나라 두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고 또 교류의 장이었으며 또한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충돌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제당 신라인 사회가 곧 신라와 당나라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였고 동시에 신라와 당의 이질적인 문화가 융합되는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